존재 숲에 있습니다. 좋은 날씨고요.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예도는 지금부터 루이스 이리가레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74년도에 발표된 그 문제의 박사학위 논문, 락강에 대한 저항으로 더욱더 유명해진 그런 논문이죠. 그죠? 검시경, 반사경, 스페큘럼, The Lot of Femme, 여성인 타자에 대하여, 직역하면 다른 여성에 대하여인데, 여기서 이 논문은 타자성을 이야기하고 남성의 주체 개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의역하면은 여성인 타자에 관하여 여성의 타자성을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죠? 이 반사경이라고 하는 거, 오목거울처럼 생긴 산부인과 의사가 사용하는 여성의 질 속에 넣어서 어떤 질의 상태를 검사하는 그런 오목거울이죠. 그죠? 이것이 어떻게 학위 논문의 제목이 되었는지, 이거는 한 가지 의미가, 여성을 욕망하는 남성의 어떤 행태를 비춰주는 거울도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거울을 보고 비판하는 어떤 해체적 담론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고, 그 이후에 해체를 통하여 회복되는 여성의 진정한 주체성이 무엇인지, 주체성에 대한 재발견을 보여주는 그런 거울도 되는 거예요. 다양한 의미로 이 검시경, 반사경은 해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이 전체의 작품을 읽은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할 거야. 오늘도 예도와 더불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클래스를 갖고, 예도 강의의 특징은 어떤 작품을 앵무새처럼 씨부리지 않잖아요. 정말 깊이 있게 사유하고 그 개념이 어디에서 왔는지까지 원문을 분석하면서 그 원문의 출처까지도 알려드리잖아. 그죠? 오늘 사유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가까이 이리가레의 사유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수업료 보내주십시오. 강의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반사경, 검시경, 이 작품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대칭이라는, 대칭으로서 나타나는 오래된 꿈의 맹점이야. 맹점이 뭐야? 이거 사실 데리다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벌써 클래스가 나오죠. 그죠? 데리다의 사용 용어. 여러분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 맹점이 뭔지 알아? 맹점은 저자가 글을 쓰면서 자기도 보지 못하고 무심코 넘어가는 모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체론자였던 데리다는 이 다른 선배 철학자들의 어떤 맹점을 찾아서 그것을 공격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죠? 이 맹점은 프로이트의 맹점이에요. 이 락강이 기분 나쁠 만합니다. 그러나 프로이트와 락강이 없이, 역으로 보면 프로이트와 락강의 개념이 없이 뭐 여성의 주의상스 얘기하고 막 이러거든요. 없이 이리가레의 작품이 나올 수 있었을까? 어림도 없는 거죠.
칸트, 헤겔, 데카르트가 없이 남성 철학자들이 없었다면 이리가리가 해체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데리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렇게 끈덕지게 자기 선생인 하이데거를 물고 늘어지잖아. 레비나스 보고 이건 엘렌 식스와도 관계돼. 여러분, 요런 거는 정말 어디서 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요런 내용들. 니체와 하이데거를 깊이 있게 읽지 않은 자는 데리다와의 관계를 알 수 없어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얘도 강의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강의할 때도 출처를 밝혀야 되겠죠. 그죠? 양심이 있는 그런 교수나 지성인이라면. 그러니까 이 해체 방법을 데리다는 이미 얘도가 데리다 강의에서 거의 다 이야기했던 거야. 니체와 하이데거로부터 배웠어. 해체 방법을. 그런데 그 방법을 갖고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적용하거든. 그런데 그걸 레비나스를 해체하면서 이야기한다고. 거기에도 나와요. 폭력과 형이상학에도. 그런데 레비나스에게 충고를 해주기를, 너가 너 자신의 타자의 철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언어를 넘어서야 된다 그러거든. 그래서 레비나스가 뭐 존재와 다른이라든지 뭐 후기 작품으로 가면서 그런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이 언어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거야. 그죠?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 실제로. 그런데 과연 그게 성공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리가레 배후에 니체와 하이데거가 숨어 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그 데리다를 통하여 굴절되어 나타난 니체와 하이데거인 거야. 그런데 이 남성 중심적이고 이성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로고스 중심적인 이 서구 형이상학, 이 데리다가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서구 형이상학 전체에 대한 어떤 비판적 고찰을 하기 위하여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리가레도. 그런데 이리가레는 여성적 글쓰기를 이야기해요. 이것을 통하여 남성 중심적 글쓰기를 해체하면서 그 옆에 여성적인 글쓰기를 놓으면서 치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리가레 자신이 치료자예요. 여성의 글쓰기가 뭐 은유적으로 글 쓰는 거야. 이것은 데리다가 니체의 문체를 연구하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 독특하게도 데리다와 친했던 엘렌 식수가 메두사의 웃음, 75년도에 웃음이라는 곳에서, 이게 데리다와 또 대화가 많이 있었겠지. 거기에서 에크리티흐 페미닌, 여성적 글쓰기를 이야기해. 이런 걸로부터도 어떻게 보면은 식스와의 대화도 있었다고 봐야 돼. 이리가레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성적 글쓰기. 남성 철학자들의 글쓰기는 뭐야? 확정하고 테두리를 치고 거기에 흔적을 남기고 개념을 잡고 그런 특징이 있잖아. 그것을 해체하려면 시인이 돼야 돼. 여성적 글쓰기는 은유적으로 글을 쓴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학위 논문, 이 반사경, 이 여성의 타자성을 다루는 이 반사경 역시도 금시경이 났다고. 얘도
산부인과가 사용하는 오목거울, 이 검시경, 전체를 아울러서 이리가래는 남성 철학자들의 글 옆에 자신의 시적 언어를 갖다 놓는 거예요. 시적 언어를 통하여 여성적인 것의 주체성을 재발견하고 그 언어를 통하여 해체와 더불어서 새로운 글쓰기를 통하여 여성적인 것을 회복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작품 곳곳에서 나타나. 그런데 락강에 대한 어떤 예의는 있었어. 락강의 정신분석에 대한 장을 따로 마련하고 이리가래가 락강을 공격하지 않았어. 그게 아니야. 락강이 독해한 프로이트를 공격하는 거야. 예를 들면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가 후서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칸트와 에둘러서 후서를 공격하잖아. 이런 것도 여러분들 정말 클래스가 느껴지죠. 그죠? 이런 것들, 이런 미묘한 것들. 그러니까 락강에 대한 정신분석을 따로 해놓고 락강을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남금 중심적인 정신분석학자다 이렇게 공격한 게 아니라 자기 선생인 이 락강이 프로이트를 해석한 방식, 그걸 그 일장 전체에서 나타나. 대칭이라고 하는 이 오래된 꿈의 맹점, 프로이트가 보지 못하고 남녀 사이의 존재론적 성차이, 이 성차이가 이리가레의 핵심적인 철학적 개념이에요. 불어로 라 디페앙스 섹수엘르라 그래, 그죠? 그러니까 라 디페앙스 섹수엘르를 프로이트는 못 봤어. 그게 맹점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락강이 함께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1장부터. 1장 주제가 프로이트를 해체하는 거야. 그 맹점이 뭔지. 그러면서 시원으로 올라가. 이건 데리다가 그라마톨로지에서 문자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야. 루소의 어떤 인간의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루소가 문자를 자기도 모르게 억압하잖아. 그걸 해체하잖아요. 그라마톨로지에서. 이게 데리다의 영향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 기원에는, 인간의 시원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여러분? 인간의 시원에는 그리스도교인은 뭐라 그러겠어? 하나님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러겠죠. 그죠? 인간의 시원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거는 당연히 메타피직한 질문입니다. 그죠? 메타피직한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거는 오이디푸스보다 앞서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걸 시사하는 거예요. 오이디푸스 갈등 관계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 시원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어머니의 모성적인 것이 있었어요. 맞죠? 모든 아이들은 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나. 남자든 여자아이들. 어머니의 모성적인 것이 생성의 힘인 거야. 니체의 힘에 의지해서 그 힘이 이리가레한테는 모성적인 거야. 이 모성적인 힘을 기원으로부터 삭제해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남성 철학자들은 이 모성적인 것을 자기 방식대로 전유했다 이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자기 방식대로 이것을 전유하고 소유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소유를 하게 되면서 자기도 망각해버린 거야. 이 모성적인 것을. 그리고 이것을 전유하고 망각하면서 성적인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차이, 존재론적 성차이, 어디로도 환원될 수 없는 이 디페형스를 삭제해버렸어. 삭제하고 남성적인 것에다가 여성적인 것을 포섭해버렸어. 그래서 서구 형이상학은 이 남성적인 것이 주체가 되잖아. 그죠? 이 주체는 이성이야. 근대로 오면서. 그러나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이성과 지성적인 것, 이 누스는 정말 중요해. 이데아와 연관된 게 누스야. 이데아의 선을 볼 수 있는 이 누스, 지성적인 것, 이성적인 것. 이것이 나중에 근대로 오면서 주체 철학이 되자. 데카르트, 칸트, 헤겔에 이르기까지 이 주체 개념, 이성적인 것, 이 주체성, 그것은 모든 타자들은 언제나 이 주체와 관계하면서 이 주체를 돕고 이 주체의 우월성을 확증해주는 기호로서 관계 맺고 있었어요. 당연히 여성적인 것도 이 주체에 배제되면서 이 주체의 동일성을 확고히 해주는 토대로 기능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마치 레비나스와 데리다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프로이트 역시도 성은 하나라고 본 거예요. 이 정신분석은 근본적으로 양성애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칼 융도 여성 안에 남성적인 것이 있고 남성 안에 여성적인 것이 있다 본 거예요. 프로이트도 역시 그래요. 이 정신분석은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프로이트 역시도 자기도 모르게 남근적인 것, 이 성을 토대로 해서 여성적인 것을 해석했다. 이것을 토대로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해석하는데 이 남근이 없는 결핍된 남성성을 여성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작은 남자가 여자예요. 그래서 남근 선망을 갖고 여성은 자기의 정체성을 획득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정신분석학을 수행했다 이거예요. 그것만 있어. 리비도적인 것, 무의식의 성에너지, 이런 개념들 역시도 남성 중심적인 어떤 남근의 힘을 갖고 정신분석이 그것을 사용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토대로 하여 오이디푸스 극장이 나타나는데 이건 역시도 남성 중심적으로 해석된 드라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여성은 언제나 남근에 종속된 어떤 타자로서 결핍으로서 그리고 뭔가 부족한 존재로서 그렇게 해석됐다. 어머니 살해를 하지 않고 아이는 성인이 될 수 없어. 정신분석학에서. 그죠? 그러나 과연 이 인간의 시원에 있는 이 모성적인 것은 정신분석학에서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원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여성적인 것인 모성적인 것이 있었다. 그것은 동일자로 환원될 수 없는, 역으로 말하면 뭐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그러니까 프로이트와 락강의 팔루스가 보다 이게 앞서 있었다 이거예요. 응? 그 모성적인 것을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프로이트의 맹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형이상학에서 여성적인 것, 이 문화와 자연의 경계, 오히려 문화의 가장 시원에 있는 것. 그래서 이리가레를 공격하는 자는 본질주의적 관점에서 뭐 생물학적이고 생리학적인 것에서 어떤 여성의 성차이의 근원을 찾아냈다 그래서 본질주의자라고 공격하는데, 이제 미국이나 하여튼 이 정신분석 이 이리가레에 대하여 공격하는데 이해가 부족합니다. 예도가 볼 때는. 이건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없어. 그런 방식의 본질주의로 공격을 하게 되면 문화와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이 두 개의 어떤 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 지금. 그걸 오해할 때가 상당히 많아. 특히 이 대륙 철학, 독일 철학과 프랑스 철학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어떤 개념들을 영미 철학에서 비판할 때 그걸 갖고 가서 뭔가 난센스가 일어날 때가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 또 상상적인 걸 말하고, 또 정신분석에서는 환상을 말하고, 그 다음에 욕망을 다루는데, 이것은 여성적인 것에 대한 남성 중심적 정신분석학자들이 공포를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신분석에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 기원에 있는 이 반사경은 오목거울이잖아.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여주는데, 프로이트로부터 역으로 마지막 장이 플라톤의 히스테라야. 이것은 히스테리의 어원인데 그리스어로는 뭐야? 자궁이란 뜻을 갖고 있죠. 그죠? 플라톤의 동굴론에서 동굴을 자궁으로 보잖아. 그죠? 재미있죠. 거꾸로 쳐 올라가는 거야. 그게 2장이 반사경, 검시경인데, 여기서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이 주체 철학을 여성의 관점에서 해체하는 거야. 그게 서구 생리상학 전체를 다뤄. 데카르트, 칸트, 헤겔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은 모순을 갖고 있다. 팔루스 개념, 리비도 개념, 그 다음에 남근 선망, 거세, 이 모든 것들, 오이디푸스 극장에서 일어나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가 욕망을 이야기하고 상상을 이야기하고 환상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남근 성망은 남자들이 갖고 있는 거라고 역으로 해석해버려. 여성은 단지 남근 선망을, 남자들이 남근을 선망할 때 비춰지는 거울과 같은 존재일 뿐이라. 그게 여성이 없이는 남근 성망도 불가능한 거야. 뒤집어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이고 남근 중심적인 남성들은 여성을 모성적인 것을, 여성적인 것을 어떻게 보면 문화와 자연의 경계에 시원해 있었던 것을 폭력적으로 억압함으로써 소유하려고 했어. 이것은 공포증을 드러내고 불안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이리가레는 남성 중심적인 철학의 출발점인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하여 진리의 담론, 서구의 진리의 담론, 담론들 중에 담론인 철학의 담론을 정신분석적으로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언어야. 이건 확실히 니체로부터 배웠어. 니체는 서구 형이상학의 어떤 맹점과 서구 형이상학의 환상을 드러내고 서구 형이상학의 문제점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시인이 됐잖아요. 이건 데리다가 니체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거기도 하지만 실제로 니체는 서구 형이상학의 정점에 있었던 신의 개념을 해체할 때도 시인이 됐어요. 은유적 언어로만이 개념적 언어를 해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레는 자기의 말을 이런 남성 중심적 담론, 남성 중심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철학의 칼을 댈 때 이런 남성 중심적이고 남근 중심적인 이런 대가들의 철학의 개념들 옆에 자기의 시적 언어를 놓고 해체합니다. 그래서 그 해체할 때 독특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도 이 불어를 잘해야 돼. 라틴어를 잘하면 더 좋아. 왜? 라틴어 어근이니까. 접두어를 분해해가면서 그 다음에 어구를 분해해가면서 문장을 분해해가고 동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다의적 의미들을 드러내면서 단어를 쪼개고 분해하면서 이리가레는 시인이 돼서 남성 중심의 철학자들의 개념을 박살내기 시작하는. 재밌죠, 그죠? 그래서 언어가 중요해요. 사실 이것은 이리가레가 1973년도에 이런 작품을 발표합니다. 이건 논문인데 라 렁가주 데 데멍,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의 언어야. 이거는 정신착란자들, 멘스가 라틴어로 정신, 마음이잖아. 대는 뭐야? 벗어나 있다는 거. 이거 영어 어근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미친 자들, 정신착란자들, 심신이 따로 노는 어떤 미친 자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치매 환자지. 그들의 언어를 분석해. 근데 이 74년에 나왔으니까 그 전에부터 60년대 말, 빠르면 중반부터 계속 연구가 되었겠죠, 그죠? 락강의 정신분석 세미나에 참석하면서도 자기 방식대로의 철학을 수행하기 위하여 언어학을 엄청 깊이 공부했잖아. 락강의 언어는,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치매 환자,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이 환자들이 왜 주체성을 가질 수 없는지를 보니까 언어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언어에 오히려 지배받고 언어에 너무 밀착되게 붙어 있어서 자기 주체성을 확립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인 거예요. 언어의 힘에 지배되기 때문에 자기의 주체적인 발화를 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인 거예요.
이것은 상상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 이거 벌써 프로이트에 대한 해석의 락강의 상상계와 상징계가 나타나잖아요. 이 상징계 안에서 상징계의 지배 질서는 남성 중심적이죠, 당연히. 70년대 말인가에 성과 계보라는 작품. 이 계보는 니체의 개념이겠죠, 그죠? 그 니체와 하이데거는 이리가리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래요. 남성들이 욕망하고, 남성들이 욕구하고, 그 욕망은 광기인데, 원하고, 말하는 것, 욕망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법이 됐다 그랬어요. 락강의 상징계의 질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대타자로 나타나잖아, 그죠? 여기에 종교의 어떤 그러한 기능도 들어가고, 국가의 법도 들어가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남성 중심적으로 형성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성적인 것, 여성의 어떤 고유성, 모성적인 것, 이 여성은 남성 중심적인 상징 질서 안에서 치매 환자와 같이 자기의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서 배제된 자들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성 중심적 상징 질서의 언어를 마음껏 활용하지 못하는 정신착란자나 환자로서 그 여성인 거죠. 그게 누구야? 이리가래야. 환자로서 여성 정신착란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서구의 상징계의 질서의 아버지 역할을 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다음에 데카르트와 칸트와 헤겔, 이 서구 형이상학을 지배했던 남성 중심적인 철학자들에게 의문을 가하는 거야. 질문을 던지는 거야. 이게 해체 작업인 거야. 그걸 누가 해? 이리가래 자신이 하는 거야. 뭘로? 질문을 통한 시적 언어로, 은유적 언어로. 거기에서 모순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남성 중 이게 데리다하고 같이 가는 게 상당히 많아, 여러분. 데리다를 잘 아는 사람은 이리가래도 잘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인 철학자들의 텍스트에 여성적인 은유인 시적인 것으로 어떤 해체적인 치료의 언어로서 거기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남성 중심적 개념을 의문을 던지고 그것을 해체하고 그 중심부에 균열을 내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독법으로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가레의 이 학위 논문인 반사경, 검시경은 어떻게 보면 라틴어나 불어의 에티몰로지, 그러니까 어원학적인 어떤 분해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야. 레비나스는 안 그런가? 레비나스도 후기 작품으로 갈수록 그래요. 이게 무슨 어원학적 사전을 보는 건지, 그 개념들을 다 분해해갖고 해체한 다음 어떤 그거를 또 완벽하게 해석하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의 시적인 언어로 다시
그걸 질문 형식으로 던지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조롱하면서 해체해버리는 거야. 남성 중심적인 언어들. 그건 성공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언어가 가장 중요해. 이건 락강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 페미니즘적인 어떤 여성들이 여기서 여성들만이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데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여기서 벌써 뭐가 들어? 구호만 있고 의식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문화적 질서, 사회적 질서, 그 다음에 그 문화를 표현하는 언어, 이 모든 것들이 다 남성 편향적인데 자기도 모르게 남성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그 구조에 놀아나면서 구호만 저항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페미니즘 철학자들의 이러한 깊은 사유를 공부해야 되는 거는 벌써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야. 그냥 피상적으로 남한테 이용당하면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 문화의 어떤 중심부, 심연으로 들어가서 그걸 해체하면서 거기에 정신적으로 놀아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철학을 한 페미니스트랑 안 한 자는 천지 차이예요. 그게 사람의 차이는 아니겠지만, 인격의 차이도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철학적 사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엄청 배우잖아. 특히 곳곳에서 이러한 해체적 방식이 나타나는데, 특히 2권 있잖아, 그죠? 그게 2부에 검시경, 반사경이라고 하는 제목의 마지막 장이 이런 제목의 장이 있어. 그러니까 경계를 한정할 수 없는 부피라는 제목의 장이 있어. 거기서 특히 여성적 경험을 많이 이야기해. 이리가래가. 여도가 첫 강의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성의 시인들의 어떤 작품들을 읽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치료책일 수 있어.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건 남성들이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만. 그런 것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여성 되기를 하는 방식밖에는 없는 거야. 완전히 여성 되기를 할 수 없어요, 남자들은. 그죠? 그 한계는 있잖아. 그런 되기를 시도하는 지성과 아닌 지성은 천지 차이겠죠.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언어가 정말 결정적이에요. 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는 인간의 무의식조차도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 그것은 당연히 개념어가 아니야. 개념어는 의식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의식은 이미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치와 압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무의식은. 그러니까 이건 이미 무의식은 시적 언어와 단절, 생략, 행간, 드러나는 것에 현존의 부재의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않으면 못 읽어내는 거야. 그게 시적 언어인 거죠, 당연히. 이게 환유와 은유로 다 재해석되잖아, 그죠?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락강이 독해한 프로이트는 남건 중심적이고, 락강 역시도 이래 되면 이제 상징계와 상상계는 뭐야? 남성 중심적인 어떤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서구 형이상학에서 사용하는 근대로 넘어옵시다. 뭐 플라톤의 이데아의 개념도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지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어. 데카르트 역시도 그 마지막에 남는 그 이성, 그것이 나중에 주체가 되잖아요. 더 이상 방법적 의심을 통하여 남는, 생각하는 나, 이 코기토. 그 다음에 칸트의 순수 이성, 헤겔의 정신개념, 절대지에 이르는 그 모든 것들은 뭐야? 여성적인 게 아니야. 이 남성적인 거라는 건 뭐야? 이미 플라톤 철학부터 그게 정해져 있었어. 감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에 비하여 언제나 2차적인 거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이데아적인 거였고, 그 이데아를 볼 수 있는 건 지성이었어. 그 지성은 정신적인 거고, 이런 것들이 칸트한테서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지성적인 것은 이데아의 어떤 에이도스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에요. 그러나 그것의 복사물인 이 세계의 감각적인 것만, 이게 바로 여성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요. 그래서 여성은 언제나 남성에게서는 정신의 관계로서 인정되지 않고, 어떤 아이를 낳아주는, 이게 이제 하나가 아닌 성에서도 나타나. 마르크스의 시장론을 갖고 와갖고 교환가치 이야기하면서 다음 시간에 강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성은 상품이에요. 욕망의 대상인 거예요. 아이를 낳아주는 모성도 뭐야? 아이를 낳아주는 어떤 모성 기계인 거야. 욕망의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정신과 정신의 관계는 남성과 남성의 관계였지,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되면 그대로부터 그것은 어떤 육체적인 욕망의 대상으로서 가족 안에서건 국가 안에서건 여성은 언제나 그런 감각적인 존재로서 정신이 지배하는 공동체로부터 타자로 밀려나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남성적인 것, 이것은 여성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만 나타나는 건데, 이 존재론적 차이, 여성적인 것, 남성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환원의 부정성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언제나 무한하게 남성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라 디페형스 섹수엘르, 성적 차이는 남성의 동일자의 철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언제나 바깥에 있는 거야. 그러나 이 바깥에 있는 것은 뭐야? 그러니까 이 반사경의 부재인 들로트 팜, 타자인 여성적인 것에 관한, 여성에 관한, 여성인 타자에 관하여, 이 여성의 타자성에 관한 이 타자는 여성의 주체성을 이야기해요. 그게 서구 형이상학에서 주체는 뭐예요? 항상 남자였어. 이게 언어에도 나타나.
그래, 구태여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지칭할 때도 남성 명사를 쓸 때가 많아. 서구 언어들은. 영어는 오늘날 성별이 사라졌지만은 불어나 독일어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 그죠? 언어를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르라는 개념이 있죠. 이거는 젠더로 해석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남성과 여성의 근원적인 차이를 은폐하는 개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남성 중심적으로 해석되면서 남성의 왕국을 세우는 주체 철학의 관점에서의 부차적 타자로서 밀려난 타자였어. 그런데 이리가래가 지금 자기의 부재로 삼는 이 여성의 로트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차이를 은폐했다라는 건 뭐예요? 여성적인 것이 오히려 시원해 있었어. 모성적인 것, 그리고 이것은 인간 존재의 생성의 힘, 힘의 의지로서 존재하는데 이것을 자연을 정복하고 어떤 육식을 갖다가 즐기는 남성의 상징이 이 여성적인 것을 제압하면서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은폐시켜 왔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남성 철학자들은 프로이트나 락강이 그런 방식으로 남성 중심적이고 남근 중심적으로 정신 분석을 수행한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플라톤 역시도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여성적인 것은 감성적인 거고 정열에 약하고, 이거 플라톤 철학의 곳곳에서 나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밀려난 예술가들은 여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그래서 플라톤은 시인들을 싫어했어요.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야 벌써. 왜? 이들은 감성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열정에 약하고 변덕을 죽긋듯 하고, 그래서 국가를 다스리고 국가의 전체적인 국사를 운영하는 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야. 예술가들의 특징이 이런 거였다 그래서 이걸 축출해내버리는 거야. 이미 서구 형이상학의 아버지였던 플라톤 역시도 그런 방식으로 해석했다. 순수 이성이 보는 세계, 절대 정신이 보는 세계, 데카르트의 명료한 이성이, 명석판명한 이성이 보는 그 세계, 그건 알고 보니까 다 남성 중심적인 지성에 의해서 보는 세계였다. 여성은 지성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체는 남성과 여성을 초월해 있지만 그것을 뜯어보면 여성적인 것을 배제한 남성적인 것을 말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체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성의 주체는 뭐야? 없다는 거지. 그러나 사실은 그 기원에 모성적인 것으로부터 남성적인 것이 나온 것처럼 오이디푸스 극장보다 더 앞에 있었던 이 모성적인 것, 인간의 존재론에서 생성의 힘을 만들어내는 그 기원에 어머니가 있었다. 이거는 살해되고 망각되었다. 살해될 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적인 어떤
철학에 의해서 이 모성적인 것은 전유물이 돼버렸고, 그 전유를 프로이트나 락강 역시도 망각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죠. 시원에는 데리다는 뭐예요? 문자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리게 아래는 시원에는 어머니의 모성적인 게 있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이것을 플라톤의 코라 개념을 갖고 혼돈적인 걸 갖고 또 이야기하잖아, 기원을. 그건 우리의 존재론의 기원인 거야. 토된 거야. 여기서 벌써 무너지잖아, 그죠? 이성적인 것, 과연 그게 다냐? 그런 방식으로 보는 남성 중심적 철학자들의 주체 개념이 정말 여성들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 기원에 무엇이 있었느냐? 아주 폭력적이고 그런 해석들은 어떤 독단적 도그마에 속하는 게 아니냐. 그러나 여성의 타자성이 없이 과연 이 왕국은 이 이성의 왕국, 지성의 왕국, 남근 중심적인 게 성립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독립적인 여성의 주체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해체를 통하여 초월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성의 타자성은 밀어낸 타자성이 아니라 이러한 남성 중심의 주체가 결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성만의 고유한 어떤 남성과 여성의, 남성으로부터 남성이 결코 획득할 수 없는, 언제나 남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그 존재론적 차이로서 나타나는 그 타자성이. 그래서 그 타자성은 결코 남성 중심적인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레비나스가 들어있죠, 그죠? 오히려 여성적인 것에 고유한 것이요, 여성의 주체적인 것이요. 그래서 남성적인 주체의 동일성이 자기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하는 지점이요, 거기로부터 철학은 새로운 주체와의 대화를 통하여 재수립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리게아레가 자기 학위 논문에서 말하려고 했던 그런 거. 여성의 경험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 그것은 시적 언어의 혁명과 같이 은유적 언어로 확정된 개념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성의 눈으로 글쓰기를 한다는, 여성적 글쓰기를 통하여 이 세계를 다시 본다. 정말 아름답죠, 그죠? 그건 바로 여성의 타자성이 아닌 여성의 주체성을 재발견하는 가장 확고한 길이라는 것, 이것을 이리게아레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또 보충적으로 강의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가 아닌 이성, 그 작품을 다루면서 이리게아레의 사료와
사유여행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저녁 보내십시오. 행복하시고요. 여도 물러갑니다. 주스.